1편의 문제풀이로 공부 많이 해두셨나요? 이어서 제2편 66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서행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자동차 일시정지는 바퀴가 일정 시간 동안 서 있다 가는 걸 일시정지라고 그러잖아요. 서행이라는 건 뭐냐? 천천히 가는 걸 서행이라고 하는데 시속 5km, 시속 10km 천천히 가는 거지만 이건 비교의 개념이에요. 60보다는 10km로 가는 것이 서행은 되겠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데에서 일단 서행이라는 건 뭐냐? 언제든지 자동차가 쓸 수 있게끔 느리게 가는 속도를 서행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1항 자동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걸 서행이다. 우리가 서행하면 천천히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확한 얘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서행이라고 그런다. 1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2항 자동차를 즉시 주차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요. 3항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핸드브레이크를 제동하는 건 서행하고 관계없고 자동차를 1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서행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67번째 문제 봅니다. 자동차 등의 운행 속도를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으로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되는 경우 이 문제는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도로상의 표지판이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60 이하로 가십시오. 이면도로는 50서에서 50 이하로 운행하세요. 어린이 보호지역 같은 데서는 보통 30으로 돼 있어서 30 이하로 운행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와 있다 또는 비가 많이 온다 또 앞에가 안개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속도를 알아서 줄여야 돼. 그때그때 표지판을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0으로 돼 있든 50으로 돼 있든 30으로 돼 있든 간에 속도를 반절로 딱 줄여서 운행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주어져 있는 속도에서 20%만 줄여서 속도를 낮춰서 운행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50%를 줄여라. 이건 2분의 1로 줄여라. 그 얘기는 바로 또 무슨 얘기가 똑같다? 100분의 50으로 줄여라는 거고요. 어느 곳은 또 20%만 줄이세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100분의 20으로 줄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눈이 오긴 왔는데 2cm죠. 20mm 미만으로 조금 쌓였을 때는 50%까지 줄일 필요는 없고요. 20%만 줄이면 돼요. 20%. 그리고 안개로 가시거리. 앞에 보이는 것이 100m 이내만 보이고 100m 넘어서는 안 보인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 노면이 얼어붙을 때 빙판길, 그 다음에 폭우, 폭설로 인해서 또 역시 100m 앞이 안 보였을 때 이럴 때는요 100분의 얼마 50으로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0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30으로 속도를 팍 낮춰서 운행해야 된다. 그러나 눈이 20mm 이상 쌓이게 되면 100분의 50이지만 20mm 미만 쌓였을 때는 20%만 줄이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으로 표지판이 되어 있는 제한속도 구간에서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때는 속도를 몇 킬로로 낮춰서 운행해야 되나요? 최고 속도가 몇 킬로가 돼야 되나요? 했을 때는 20% 줄여야 돼. 60의 20%는 12킬로가 되겠죠. 12킬로를 줄이게 되면 얼마? 48이 되겠죠. 따라서 눈이 만약에 20mm 미만 쌓여있는 도로에서 규정 속도가 60이라고 한다면 48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넓게 문제화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따라서 100분의 20으로 줄인 속도로 운행할 때는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때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50% 2항도 50% 3항도 50% 4항도 50% 따라서 67번의 문제는 1항이 20%만 줄이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8번째입니다. 같은 문제 유형인데 이상기후 시의 최고속도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으로 감속해서 운행할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 자, 그러면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100분의 50이에요. 폭우, 폭설로, 안개 등으로 앞에 거리가 100m 이상이 안 보였을 때 50% 줄여야 돼. 노면이 얼어있을 때 빙판길 50% 줄여야 돼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한 20%만 감속하면 돼요. 따라서 이건 50%인데 50% 아닌 것 그랬어요. 아닌 것 그랬으니까 어떤 답이 답이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듣고 또 내용을 알고 또 들으시면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9번째 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정해 있지 않는 장소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어요. 어느 데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는 절대로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60km, 최저 속도 30km죠. 그때 운행할 때는 앞지르기 상황을 해야 될 때는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앞지르기 안 되는 곳은 1항, 3항, 4항이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자, 앞지르기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하나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진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차로 변경은 뭐고 앞지르기는 뭐냐? 앞지르기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그려놓고 봤을 때 이렇게 차로가 3차로가 있다고 하십시다. 앞서가는 자동차가 이렇게 가요. 이 자동차가 A라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내가 뒤따라간다. 앞서가는 자동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 또 내지는 내 급폭의 제한속도 이내에서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를 앞서가는 것인데 앞서가서 앞차에 가는 걸 앞지르기인데 앞지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를 뒷차가 추월을 한다는 거죠. 추월해서 다시 이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앞지르기라고 얘기합니다. 앞지르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앞지르기라고 하는 것은 꼭 좌측으로 해야 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 앞지르기는 좌측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진로 변경이라고 하는 건 추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차를 앞질러서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자동차를 앞질러서 쭉 가는 걸 앞지르기라고 그래. 따라서 좌측으로 하던 이때는 우측으로 하던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로 변경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나 내가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질러 추월해서 앞에 들어가는 거 이때는 좌측으로 해야 되지 우측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7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 그랬어요.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앞지르기. 뒷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하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그 차를 앞질러서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있는데 그때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따라서 맞는 얘기. 이항.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방향 지식이 등화, 깜빡이 앞지르기 해야 되는데 경음기를 쓰면 될까요? 안 돼요? 클락션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내에서는 어느 경우이든지 경음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긴급한 상황일 때 살짝 눌러주는 건 모르겠지만 경음기 울리면서 막 앞질러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경음기를 사용한다는 말 때문에 이 말이 틀린 얘기. 따라서 정답으로 2항으로 정답을 치면 되겠고요. 3항과 4항은 맞는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할 때는 앞차의 어떤 부분 좌측으로 해야 된다. 좌측 꼭 알아두십시오. 4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정차하고 있는 거고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내리기 위해서 경광등을 켜놓고 또 옆에 정지라고 날개를 딱 펴놓고 어린이가 승차하고 내리고 그러는데 그 차를 앞지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버스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 위험이 있잖아요. 어린이를 내리고 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한 경우에는 벌점 얼마? 30점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란 말이죠. 71번째. 도로교통법령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그랬어요. 도로교통법상에서 이제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또 연습면허가 있는데 복잡하지요. 알아두시는데 먼저 면허의 종류부터 정리해보죠.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1종 운전면허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2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연습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면허증의 종류는 1종, 2종,
연습면허가 있다. 그럼 1종은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고 2종 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그런데 2종 보통 가지고 어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1종 보통 면허 가지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1종 대형 면허는요. 19살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운전 경력 1년 이상이 있어야만이 대형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 1종 대형 면허 갖고 계신 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대형, 소형, 견인, 그 다음에 군한 자동차는 빼고요. 왜 빼냐? 이건 특수면허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대형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은 운전할 수 있고요. 1종 대형의 보통면허는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예요. 승합차. 그 다음 총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그 다음에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이하의 특수차,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바로 1종 보통 면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종 특수 면허가 있단 말이죠. 이건 대형 견인 면허, 소형 견인 면허, 군환차 면허가 있다. 군환차 면허는 따로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형 견인 자동차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요.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것. 자, 버스가 지금 현재의 그 고장난 상태에서 견인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견인 면허를 갖고 있는 특수 면허 운전자가 이제 와서 자동차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는 3.5톤이 넘어요. 그때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끌고 갈 수가 있고, 소형 견인 면허가 따로 있단 말이죠. 1.5톤 이하의 자동차만 끌고 갈 수 있다. 견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캠핑 트레일러라든가 보트 트레일러가 소형 견인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일단은 3.5톤 이하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4톤의 자동차를 견인하려고 하면은 견인 면허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대형 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군환차 면허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레카 등 고장 자동차를 견인할 때에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군환차 면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는요. 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총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가 있고요. 2종 소형 면허가 있잖아요. 125cc 초과되는 이륜자동차. 그 다음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2종 소형 면허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라고 하는 것은 125cc 이하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그 다음에 연습면허는요, 이와 같이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가 따로 나와져 있다. 그래서 면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은 별도로 여러분께서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1종 보통 면허 가지고 운행하셔서는 안 되는 자동차에 놓고 이거 나오고 엉뚱하게 하나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종 보통 갖고는 안 돼. 그 이상의 면허증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 총중량 2.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하면은 견인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1종 보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적재중량 10톤 이하라든가 화물자동차죠.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라든가 승차정원 15명의 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 면허 가지고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째 문제 보죠. 다음 중 무면허 운전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무면허 운전자,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한 게 아니다. 오늘 가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래? 면허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3일 후에 받으러 오십시오. 교부를 그때 받으십시오. 교부를 받는다. 내 손에 면허증을 딱 쥘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격
합격한 거 가지고 운전면허 취득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건 무면허 운전자예요. 면허가 정지된 자, 정지됐으니까 면허증 못 쓰는 거잖아. 그 얘기는 바로 면허 없는 거나 같은 것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자 역시 면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항, 2항, 3항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4항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한 지 6개월이 된 자. 이 국제면허증은 인터내셔널 라이선스라고 하는데 이 라이선스 면허증은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에 서로 교통협약을 해가지고 어떤 관광을 하러 왔다든가 또 내지는 뭐 친지를 방문하러 왔다든가 사업상 잠깐 왔다 간다. 그 나라에 간다 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했을 때 그 나라에서 발급하는 국제 면허증을 별도로 가지고 오게 되면 1년 동안은 그 나라의 면허증이 없어도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국제 면허증인데 국제 면허증 유효 기간은 얼마? 1년이다. 근데 6개월 뿐이 안 된 사람, 이건 면허가 있는 사람이잖아.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나라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무면허가 되겠지만 6개월 뿐이 안 됐으니까 아직 면허증이, 국제 면허증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면허증을 소지한 걸로 본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은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이지만 4항은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면허증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무면허가 어떤 것이냐.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 무면허 운전자고요. 시험을 합격한 후 면허증 아직 교부를 안 받았어. 이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면허가 되는 거고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 적성검사 안 받았네요. 무면허가 되는 거고요.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고 있다. 이건 무면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람, 면허증 취소됐다. 이건 뭐 당연히 무면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허 외에 운전했다. 2종 보통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면허 외의 운전이에요. 이것이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것이고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이 지난 자, 이 사람은 무면허가 돼요. 따라서 무면허 운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이와 같이 7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 어떠한 처분이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눠서 처벌합니다. 먼저 행정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였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격기간 1년이에요. 그 다음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했다. 무면허 운전자가 일단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풋보드 같은 거죠. PM,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말씀드렸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운전면허 시험을 1년 동안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6개월 동안만 그 결격기간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3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랬어요. 운전면허증이 내 손에 없지만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경찰로부터 또 법원으로부터 면허증을 압수당한 사람. 그러면서 뭘 준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면허증은 내 호주머니에 없지만 면허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임시운전증명서가 있는데 임시운전증명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했다. 면허 취소다. 그런데 오늘 단속돼서 걸렸다. 오늘 사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러면 바로 면허증이 취소는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순간적으로 차단시키면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취소가 되는데 20일 후부터 30일 후부터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임시 면허증을 주면서 면허증을 경찰 쪽에서 이제 그 회수를 해놓는단 말이죠. 이럴 때 임시 운전면허 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면허증은 아직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날짜가 지났으면 그때부터 무면허가 되겠습니다만은 운전면허 합격통지서 가지고는 면허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 되겠고 출석고지서
출석 고지서를 주면서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면허증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따라서 73번째는 운전면허 합격 통지서는 면허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74번째입니다. A라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 후에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면허만 갖고 있네요. 면허증이 이제 취소가 됐고 오로지 딱 하나만 갖고 있어. 뭐예요? 소형 견인차 면허를 갖고 있다. 이때 A가 운전했을 때 무면허로 처벌되는 경우 어떤 것이냐. 소형 견인 자동차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다. 여기에서 12인승 승합 자동차는요. 특수면허인 소형 견인차 가지고 면허는 안 된다. 그러나 1항, 2항, 4항은 특수 소형 견인차 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인승 승합 자동차는 2종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 되겠고요. 75번째 문제를 봅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하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 정지됐으면 운전해서는 안 돼. 그러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전했네요. 이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서 PM이라고 하는 거 뭐냐? PM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요것을 얘기합니다. 킥보드를 얘기합니다. 킥보드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요. 2명 이상 타면 안 됩니다. 그다음 야간에는 조명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는 PM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 장치와 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7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행자라고 하는 건 걸어가는 사람을 보행자예요. 그러나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경우는 또 어떻게 보행자로 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다? 1항 보행 보조용 의자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은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건 보행자로 본다. 2항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한다? 이건 당연히 보행자가죠. 걸어가는 거니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간다? 타고 가면 안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보드도 끌고 가야지 타고 가면 안 돼. 법률상 안 된다. 아시죠? 보행자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 되겠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 이것은 바로 당연히 보행자지요. 7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밤에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실내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것. 자동차는 야간에 운행할 때 실내등을 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요 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합자동차나 노면전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승용자동차 이런 자동차는 다 실내등을 켜야 되는데 여기서 노면전차가 나오네요. 노면전차.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죠. 버스와 택시와 모든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한 옆에 이와 같이 철길을 깔아가지고 기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면전차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금년도 2026년도 후반기에 이게 통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일회성 신도시 하남 옆에지요. 그다음 대전, 그다음에 부산의 태종대에서 지금 현재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면전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면전차는 특히나 이제 외국 같은 데에서는요 상당히 관광객한테 인기가 있는 하나의 그 교통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아주 이쁜 자동차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 자체를 전동차라고 하는데 노면전차라고 그래요. 우리는 노면전차, 외국에서는 라이트레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트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영업용 자동차 개념의 분위기니까 승합자동차, 노면전차, 여객자동차의 승용차, 말하자면 택시죠. 모두 다 야간에 실내등을 켜야 돼. 그러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야간에 실내등을 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9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경우 안전벨트라고 그러죠. 안전벨트는 모든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은 다 매야 된다.
예전에는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만 안전띠를 매도록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띠를 매도록 되어 있죠. 자, 1항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 당연히 안전띠 매야 되지요. 2항 경찰용 차량에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순간에는 안전띠를 안 매도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환자를 수송한다 또는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간다 이럴 때에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는 거고요.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주차하려고 후진할 때 이때는 불편한 게 있어서 안전띠 풀르고 후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2항, 3항, 4항은 안전띠를 매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1항은 택시 운전자로서는 꼭 안전띠를 매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 봅니다. 도로교통법률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통고를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된다. 가로 안에 알 만든 거 그랬어요. 참 복잡하게 문제를 내요. 간단한 건 뭐냐. 납부 통고서를 받으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엔 딱지라고 그러잖아요. 딱지 딱 받으면 며칠까지 내세요 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날까지 내면 돼. 근데 안 냈다라고 하면 다시 통고가 와요. 통고가 오는데 얼마? 10일을 줍니다. 10일 안에 또 내세요. 그때 내게 되면 얼마?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걸 내셔야 됩니다. 6만 원짜리에 딱지였다고 한다면 며칠 날까지 내십시오 해서 그때가 되면 6만 원 내면 돼요. 그런데 못 냈다? 그리고 다시 통고가 온다? 열흘 안에 다시 또 내세요 하고 내려올 때는 얼마? 20%더 내야 돼. 6만 원에 20% 12,000원. 그래서 합해서 72,000원을 내야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81번째 문제 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거예요. 어느 곳은 어린이 버스에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느냐 그런 거죠. 1항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그래요. 2항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3항 유치원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해요. 노란 버스란 말이죠. 그 다음에 4항 재활훈련을 위해서 설립된 의료원에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항, 2항, 3항이 아니고 어느 것이다? 4항 병원,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는 어린이 버스라고 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버스, 통학버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 앞부분이라고 합시다. 운전자가 앞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엉덩이 밑에 이제 자동차 엔진이 있는 거죠. 앞에 엔진이 없는 거란 말이죠. 본네트가 없는 자동차. 이것이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어린아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여기 이제 경광등이 도로도록 돼 있단 말이죠. 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하면 안 돼. 어린이가 타고 내리고 있을 때 앞지르게 하면 얼마라고 그랬죠? 벌점 30점 알아두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자동차가 어떠한 다른 물체하고 또 다른 자동차와 충돌되게 되면요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생깁니다.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는요 엔진이 뒤에 있는 엔진을 운전자가 깔고 앉아있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가 아니고 이와 같이 앞에가 나와 있는 엔진이 앞에가 있는 본네트가 있는 이런 자동차이어야만이 어린이 버스로 등록을 받아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앞부분 본네트가 없는 자동차는 외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건 바로 뭐냐? 그만큼 앞에 엔진이 나와 있으면 어떤 충격이 있을 때도 뒤에 있는 어린아이는 좀 다치는 사상이 적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선진국 개념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에 본네트가 없는 곳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말씀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82번째 문제네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에 대한 바르게 설명하고 그래서 1항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모든 자동차들은 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하지 못한다. 앞지르게 했다면 얼마? 벌점 30점. 자주 강조하는 건 벌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항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중일 때는 옆 차선을 비껴 지나간다. 말도 안 되죠. 비껴가면 안 돼.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3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다가오면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온다 해서 무조건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피해가는 것이 좋다. 피해간다는 것도 뭐 좀 말이 좀 이상한 분위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설명한 거 보게 되면 1항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가 타고 있다고 하는 표시, 말하자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내리고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는 절대로 앞지르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옳게 설명한 것은 1항이 되겠습니다. 1항으로 답을 정리하시고요. 8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률상 어린이는 몇 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느냐.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에 대한 개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13세 미만이다.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 미만이라고 한 말이 나오면 그 숫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12살까지가 어린이고 13세는 어린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영유아가 있어요. 영유아. 영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를 별도로 장착을 하고 태워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영유아는요,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 그러면 6세 미만. 그러니까 5살까지가 영유아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제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고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자도 나이를 기준하고 있어요. 고령자는 얼마로 한다? 고령자는 65세 이상부터 고령자라고 그래요. 그 이상은 그 숫자가 포함이 되니까 65세도 고령자가 되는 거죠. 65세부터는 고령자라고 그러는데 이 기준은 유엔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13세 미만, 영유아는 6세 미만, 그 다음에 고령자는 65세 이상,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84번째네요.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 어린이보호구역 정해져 있죠. 또 노인보호구역 정해져 있어요. 뭐 양로원 쪽에 있는 쪽, 또 노인대학을 만들어 놓고 있는 쪽, 누가 그것을 지정한다. 이것은 그 시도의 장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정한다. 관리하고 있는 건 누가? 시장이 하고 있다. 시장 등은 시장 또는 도지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4번째는 이 항에다 답으로 착 체크하세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다음 85번째 보죠.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냐? 운전자의 의무가 뭐예요? 무면허 운전 금지, 주치 음주 금지, 술 먹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지요. 공동위험행위 금지. 공동위험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 버스가 전세버스가 10대를 전세도 했다. 어떤 행사 때. 근데 그 가는데 계속 뭐예요? 다른 자동차 끼어드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계속 붙어서 막 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공동위험행위라고 그러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 오토바이에 동호회에서 같이 가면서 막 이인 따라서 줄지어 가는 거. 이게 공동위험행위에 들어가는데 해서는 안 되겠죠. 난폭 운전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운전자는 이런 것들 다 하면 안 돼. 다 의무 규정이에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라서 정답은 5개가 되겠습니다. 어느 2가지, 3가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고 이 나와 있는 5개 모두가 의무 규정이다 해서 답은 사항 5개로 치면 되겠습니다. 86번째 문제로 봅니다. 커브길이네요. 커브길 주행 시의 안전운전 및 그 다음에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틀린 것 이런 거죠.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내라는 거죠. 1항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으로 치우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커브길에서는 중앙선을
가까이 가서 그러면 아차 하면 중앙선 넘어가니까 치우쳐서 운전하면 안 되고, 이양 항상 반대 차로에서 차가 올 수 있으므로 차로를 잘 지켜서 서행 운전해야 된다. 맞는 얘기. 3항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는 대부분 안전표시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면 안 돼. 그런데 안전표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앞지르기 하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앞지르기 표지판에서는 당연히 앞지르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설령 없다 하더라도 커브길에서는 앞지르기에서는 안 된다,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따라서 틀린 것, 적합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3항이 적합하지 않는 거고요. 4항 커브길에서는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한다든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커브길에서는 1항, 2항, 4항 같이 운행해야 되고 3항에서 같이 안전 표지가 없다 하더라도 앞지르기에서는 안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87번째 문제를 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 우선 수지로 틀린 것 그랬어요. 교통정리가 없어요. 교통정리가 없다는 신호등이 없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으면 적색 때는 쓰고 녹색 때는 가고 그러면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또 어떤 경찰관이나 어떤 경찰 보조원이 뭐 신호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럴 때는 알아서 서로 잘 가야 된다. 그래야 사고 안 나는 거잖아요. 선진입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자동차에 늦게 들어온 자동차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선진입 먼저 들어온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맞는 얘기.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는 차가 우선권이 있는 거죠. 폭이 4차로에서 들어온 차가 골목길에서 나온다든가 2차로에서 오는 자동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3항 동시 진입하는 경우에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다. 좌측과 우측에서 동시에 교차로 들어오면 항상 우측에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4. 동시 진입하는 경우 직진차보다 좌회전차가 우선인가요? 아니죠.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좌회전차가 직진차한테 양보해야 돼요. 따라서 4항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4항에다가 왜? 직진차가 우선인데 좌회전차가 우선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따라서 4항에다 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88번째입니다. 다음 중 경제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경제운전은 뭐예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연료를 적게 들이면서 가는 것이 경제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가는 것이 경제운전이에요. 헤매면 안 되니까. 길을 모르고 막 헤매고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연료 낭비하잖아요. 경제운전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자가용 자동차 개념에서 말씀드리면 뒷트렁크에 짐을 많이 항상 싣고 다니는 자동차는 연료를 그만큼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갈 때는 골프채 싣고 가시고 골프 운동 끝나면 내려놔야죠. 그냥 마냥 다음에 2달 후에 한 달 후에 간다 할 때 같이 갔다 낚시 좋아하신 분 낚시 모든 장구를 낚시 갔다 오셨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다음에 뭐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또 가는데 뭐 하고 안 내려놓고 계속 운행하면 연료 그만큼 많이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경제운전은 연료를 적게 먹고 운행하는 것, 예열, 엔진 예열을 최소화한다. 그냥 예전의 자동차보다 지금 자동차는요, 예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엔진도 잘 만들어져 나와요. 예전에는요, 열 받고 난 뒤에 가야 자동차 제대로 성능 낸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예열을 시켰는데 할 필요가 없고, 공회전, 그냥 자동차 세워놓고 방방방방, 이게 안 되는 거죠. 연료만 낭비한다. 경제운전은 아니야. 3항 급가속, 급제동, 이것도 역시 연료를 낭비하는 거고요. 고급 연료 사용, 고급 연료와 저급 연료는 자동차의 어떤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항, 2항, 3항은 경제운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만 고급 연료다, 저급 연료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4항이 여기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89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니고 자동차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터널안 교량은 다리 위죠. 안 되죠. 상가면 이면도로 이건 뭐 굳이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지요.
관계없고요. 횡단보도 10 이내는 10m 이내라는 말이죠. 10m 이내에서는 주정차하면 안 되고 교차로 내에서 역시 주정차하면 안 되죠. 그러나 상가면 이면도로는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항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90번째 문제를 봅니다. 90번째는요. 밤에 켜야 될 자동차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에 나와 있는데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밤에 켜야 될 등화 보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버스, 택시, 전조등 켜야죠. 미등은 꼬리 밑자입니다. 꼬리등 켜야 되죠. 번호등 켜야죠. 실내 조명등 당연히 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내라고 해서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뒤에 꼬리등만 켜면 되나요? 아니죠. 전조등도 켜야 되잖아요. 따라서 미등만 켜면 안 돼. 전조등도 켜야 되는데 전조등이 빠졌어. 틀린 것, 옳지 않는 것. 따라서 이 항이 먼저 답으로 체크가 됐고요. 견인되는 자동차, 끌려가는 자동차. 견인하는 자동차는 끌고 가는 자동차고요. 견인되는 자동차는 끌려가는 자동차예요. 끌려가는 건 전조등 필 필요 없죠. 꼬리등 켜고 차폭등 켜고 그 다음에 번호등 켜고 가야 되고 노면전차도 역시 전조등 켜야 되고 차폭등 켜야 되고 미등 켜야 되고 실내 조명등 켜야 돼. 그러나 원동기 장치 오토바이 전조등 켜고 가야 되는데 전조등이 빠졌어요. 따라서 틀린 것 하게 되면 이 항이 틀린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걸로 답을 체크하시고요. 91번째 문제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자동차 표지로 야간에 적색 섬광 신호나 불꽃 신호를 설치할 때 불꽃 신호의 적정한 설치 거리는 얼마냐.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 났어. 그러면 뒤에서 오는 자동차한테 빨리 알려줘야만이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자동차가 볼 수 있도록 어떤 불꽃, 섬광을 이렇게 팍 불이 요새는 뭐 후레쉬에 보게 되면 켜놓으면 깜빡깜빡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 섬광으로 해서 불꽃 신호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불 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얼마 최소한 500m 후방에서부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면 바로 충돌 사고 나잖아요. 고속도로 자동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m 후방에서부터 볼 수 있도록 그 불꽃 신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이잖아요. 따라서 그걸 찾아보게 되면 사망에 있습니다. 사망에 안전삼각대로 후방 자동차 운전자가 착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사방 500m 전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안전장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91번째 정답은 야간에 불꽃 신호 얼마 500m 후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사망으로 여러분이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2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주 긴급자동차 종류가 아닌 것.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게 가는 자동차예요. 어떤 거다? 환자가 긴급하게 가야 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뇌졸중 환자 5분 안에 병원에 가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원차, 앰뷸런스라고 하는 응급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소방자동차는 빨리 또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소방차가 또 긴급자동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자를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피가 필요해요. 피를 빨리 이동해야 돼. 그래서 피를 공급하는 차량, 이것이 이제 긴급자동차인데요. 구급차와 소방차, 혈액 공급차, 또 내지는 혈액 운반차라고도 나옵니다. 혈액 운반차나 혈액 공급차랑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군한 자동차, 고장난 자동차, 또 물에 빠진 자동차 건져가는 그런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2항, 3항, 4항이 긴급 자동차이다. 따라서 아닌 것은 군한 및 견인차에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93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긴급자동차의 피항 방법이 올바르지 않는 것. 피항 방법은 피해주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1항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 정지해야 된다. 아주 잘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만났을 때 일반 자동차가 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항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빨리 양보해줘야만이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게 가잖아요. 1항, 2항 다 맞는 얘기예요. 3항 보도록 하죠.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자동차, 혈액 운반차가 긴급자동차인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군환차까지 집어넣었어. 따라서 군환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맞는 답이 아니다. 따라서 사망이다. 체크하시고요. 4.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병원차라고는 구급차 앰뷸런스는 그 환자를 태우고 가든가 환자를 데리러 가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운행해야 되니까 그때는 사이렌, 경광등 이런 걸 켜고 가야 돼. 그러나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있어? 또 내전 핸들에 문제가 있어?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됐어? 정비 공장에 수리를 하러 가야 된다 했을 때 비록 구급차가 긴급자동차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따라서 사항은 맞는 얘기.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운반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94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는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또 아닌 것 그랬어. 어느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냐 그런 거죠. 1항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그 얘기는 뭐냐? 핸드폰을 손에 들고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건 안 된다. 말하자면 핸즈프리라고 그러죠. 핸드폰 손 안 대고 이어폰을 통해서 그냥 운전하면서 가는 거. 이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란 말이죠. 가능하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긴급한 상황으로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긴급하게 막 가야 되는 경우에는 핸드폰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다음 사항.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하게 어떤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동차를 서행으로 운전하고 있다. 비록 천천히 가고 있지만 전혀 핸드폰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전화 걸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항, 2항, 3항은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요. 운전 중에. 그러나 4항은 안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번째 문제를 봅니다. 운전자가 운행 중에 운전자로서 수행하는 기능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 얘기는 막 운전 중에 어떻게 운전하느냐 그런 거죠. 앞을 봐야 되죠. 시각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보행자가 가고 있구나. 그럼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구나. 보행자가 앞으로 가고 있구나. 보행자가 오고 있구나. 예측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야 되겠다. 내지는 자동차를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또는 정지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 결정된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운전자가 제일 먼저 뭐 한다? 확인, 인지라고 그러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결정을 해. 그리고 이제 행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인지하고, 예측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는 이것이 과정이다. 운전자로서의 과정이다. 어느 하나 실수하게 되면 이건 바로 뭐예요? 사고로 연결되는 거겠죠. 96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자로서 제일 먼저 사고 나게 되면 다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부상자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사고 보고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응급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보존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보험회사, 경찰서, 회사 보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수집. 이 정보 수집은 목격자가 있어 목격자도 이제 알아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항상 뭐부터 한다? 부상자부터. 말하자면 피해자부터 확인한다. 내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었던 간에 또 내지는 피해 차량에 대한 승객이든 간에 먼저 부상자부터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96번째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번째 문제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교통부 장관에 빨리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것이다? 사망자 1명인 사고는 굳이 보고할 의미가 없고 중상자 5명인 경우도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좋지만 다 하시면 돼.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이 발생된 사고는 국토부 장관에게 빨리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 사고도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우선은 여기에서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의 경우는 보고해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망에 당답하시고 이건 또 설명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교통사고는 어떤 것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고는 빨리 보고해야 되느냐? 사망자가 2명 이상이 발생된 사고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의 어떤 사상자가 생겼을 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중상자, 사망자는 없지만 중상자 6명 이상 사고일 때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사고가 발생됐을 때도 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되겠고, 하나 더 있어요. 자동차가 타이어가 하늘을 보고 지붕이 땅에 되어 있는 전복사고, 측면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운행하다 사고 나서 옆으로 되어 있는 사고는 보고할 의미가 없는데 전복사고는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중대한 교통사고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나왔느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이 됐다. 조치해야 되는 사항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맞는 것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이 되게 되면 몇 시간 이내에 사고 일시와 장소, 피해 상황 등을 계획적으로 시도지사, 말하자면 교통부 장관의 이제 보고는 마찬가지죠. 일단 시도지사에 보고한단 말이죠. 24시간 안에 대략적인 보고하고 3일 이내에 종합적인 걸 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68번째 문제는 사망에 여러분이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99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 시에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준해서 몇 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해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고의치 않게 위반하잖아요. 중앙재신범 30점, 신호위반 15점, 이거 점수가 벌점으로 나오는데, 그 벌점을 계속 합산을 합니다. 합산해가지고 그 합산한 것을 얼마 동안, 3년 동안을 집약을 해요. 3년이 지나면 앞으로 가면서 뒤에 지워지는 거예요. 날짜별로 지워지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3년 동안 한다 그런 거죠. 따라서 99번째는 3년이다 라고 해서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누산 3년 동안 집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3년이 지나면 어떡하냐. 앞에 거 차근차근 날짜대로 하루 가면 앞에 하루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 나간다. 3년이라는 걸로 알아두시고, 자, 100번 문제 보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는 벌점 누산 점수 1년에 얼마? 121점 되면 면허증 취소예요. 근데 1년에 120점 안 됐어.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이제 합쳐지겠죠. 얼마? 2년 동안에 201점 되면 면허 취소가 되고요. 201점 안 됐어, 2년 동안. 근데 또 3년 가는데, 얼마? 271점 넘게 되면 그때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1점이 3년 동안 안 넘어가야만이 계속 운전면허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5년이라는 건 없다. 3년 동안만 누산 점수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이니까 5년이란 말은 여기서 있을 수 없어서 잘못된 것은 5년이다. 단 알아두실 거. 3년 동안 누산 점수를 정리하는데 1년에 얼마? 120일. 2년에 얼마? 200일. 3년에 270일 되면 면허증이 취소된다. 시험 공부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구단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하다 보니까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00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만은 205번째 문제까지 풀어보려고 한다면 쉬었다가 공부하는 것도 능률을 올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도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고 결과에 의한 인적 피해 벌점 기준이라는 벌점이 15점인 경우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고 중상자가 생길 수도 있고 경상자가 생길 수도 있고 부상 신고라고 하는 그 유형이 있는데 그때에 벌점이 15점인 경우 사망일 때는 얼마냐 중상일 때는 얼마냐 한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 한 명 그러면 90점이에요. 2명 사망자 그러면 얼마? 180점. 중상자 한 명당 15점. 경상자 한 명당 5점. 부상 신고예요. 한 명당 2점인데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사고 난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사망자로 봅니다. 중상자는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때는 중상자라고 보고 경상자라고 하는 것은 3주가 안 되는 치료, 5일 이상 치료받는데 3주가 안 넘어도 됩니다. 그러면 경상자예요. 부상신고라고 하는 것은 5일 미만 정도의 찰과상 같은 경우겠죠. 그때는 이제 2점이 되는데 알아두실 거 사망자 90점, 중상자 15점, 경상자 5점, 부상신고 2점인데 15점을 물어봤잖아요. 따라서 중상자 1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자는 1명당 90점, 중상자 1명당 15점, 경상자 1명 5점, 부상신고는 1명당 2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망자는 어떤 것이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72시간에 사망한 걸 사망자로 보는 거고 중상자는 1명당 15점, 3명 그러면 45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1명당 중상자는 15점인데 이건 뭐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경상자는 3주 미만에서 5일 이상 부상주 미만,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생겼다 그러면 1명당 얼마? 2점이다. 10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운전자는 보행자 을에 대하여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에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있던 을은 이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10일 후에 사망하였다. 갑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였다. 갑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그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있다가 열흘 후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하고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 운전자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맞는 것 그랬어요. 1항 사고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이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망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 비록 72시간 이후에 사망했지만 피해 당시에는 의식불명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그 72시간 이내냐 이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의식불명이라고는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기본이란 말이죠. 따라서 사망사고로 처리한다. 근데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항은 틀린 얘기고요. 맞는 걸 찾아내라 했으니까요. 1항은 틀렸다. 2항 합의가 되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2항도 틀린 얘기가 되고요. 3항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반행위 벌점 10점, 사고 결과 따른 벌점 15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10점이라는 벌점이 되고요. 사고 결과는 비록 사고 당시에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상사고로 해서 15점이라고는 벌점이 부과가 된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사망이 맞는 얘기고요. 사항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죄로 처리한다. 이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사항도 틀린 얘기. 이 문제에서 맞는 것은 사망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번째 문제로 풀어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의 행정적인 통계 기준은 어떤 것이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는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을 사망자로 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적인 통계 기준은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교통안전법에서는 행정적으로 사망사고로 통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는 72시간 이내를 사망으로 보고 행정적인 통계 기준은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사망자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04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A가 신호 위반의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본인은 경상이고요. 본인 차량 탑승자의 한 명이 중상자가 있었고요.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상, 그 다음에 피해 차량 탑승자, 중상자 한 명, 이런 결과가 나왔다. A에 대한 벌점은 얼마냐 그랬어요. 벌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운전자는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하게 되면 벌점이 얼마죠? 15점이라고 하는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경상이다. 경상인데 본인의 타상되는 벌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탑승자는 상대방이죠. 따라서 중상자 한 명, 중상은 얼마죠? 15점이라고 하는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 차량, 또 이제 상대방 차량이란 말이죠.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경상이라는 거죠. 경상은 몇 점이죠? 5점이라고 하는 벌점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 차량 탑승자 중상 한 명 15점이라고 하는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호 위반으로 15점, 그 다음에 본인 차량의 탑승자이지만 타인이란 말이죠. 벌점 얼마? 15점. 그 다음에 상대방 차량이죠. 운전자가 경상은 5점이니까 5점을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해 차량의 운전자 아닌 탑승자가 중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해 차량의 운전자 아닌 탑승자가 중상을 입었단 말이죠. 한 명이다. 15점. 이렇게 해서 합하게 되면 전체가 얼마죠? 50점이라고 하는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해서 가해 차량인 운전자는 이와 같이 50점이라고 하는 벌점을 받게 된다. 정답은 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특별 검사는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누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밀 적성 검사를 받으셨죠. 정밀 적성 검사에 그 적합이 되어야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검사에 이제 적합이 됐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운전 도중에 이제 벌점이라고 하는 것이 법규를 위반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 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이런 식으로 벌점이 이렇게 계속해서 위반에 따라서 합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전부 합쳤을 때에 81점이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분은 적성이 운전에 맞지 않는 건 아니겠는가 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는 특별 검사가 있어요. 따라서 벌점이 81점 이상이 되게 되면 그 해당자는 특별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특별 검사가 운전 적성 정밀 특별 검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몇 점 이상이 되면 받느냐? 81점이 넘게 되면 다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검사가 특별 검사다. 처음 받는 건 신규 검사이지만 이와 같이 81점이 넘어서 받는 것은 특별 검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 106번째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고 도주하거나 또는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주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법은 어떤 것이냐. 자,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피해자가 있으면 곧바로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뺑소니를 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부상자로서의
피해자였는데 좋지 않냐고 가버리는 바람에 병원에 후송되지 않아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바로 사항에 나와 있네요. 따라서 106번째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10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에 의하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이런 경우는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냐, 가로 안에 맞는 것을 찾아내라 그랬던 거죠. 이 얘기는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병원에 후송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를 어느 한쪽으로 옮겨놓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그 처분을 받는 염려가 있다 보니까 숨겼다 그럴까요? 뭐 숲속에다 넣어놨다던가 이런 때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이 더 많이 다치게 되는 경우 또 내지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해이기 때문에 다치게 한 경우란 말이죠. 이때는 3년이라고 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의 법률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망의 정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8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108번째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것이냐.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또는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겁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되게 되면 그 환자가 다친 사람이죠. 증상을 입었던 사망자가 됐든 간에 병원에 후송 조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망 환자를 어느 한쪽에 놔두고 그냥 도망갔다. 또 내지는 다친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옮겨놓지 않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그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알아두시고요. 이 상해에 이르게 한 거, 다치게 한 경우, 사망한 경우는 아니에요. 비록 도주했지만, 뺑소니 했지만, 이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가지고 숨겨놨다든가 유기했다고 그러죠. 도주한 경우 상당히 죄를 크게 진 거죠. 이럴 때는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망은 아니고 다친 경우로 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문제화 되어 있던 거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의 그 이상으로 보게 되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버스 운전자를 폭행했다, 택시 운전자를 폭행했다, 또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화주하고 다툼이 있어서 화주가 운전자를 폭행을 했다, 운행하고 있는데 이건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것은 뭐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고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예요. 108번째 문제이네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자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15조 13에 들어있는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기준 어린이를 사망한 게 아니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요. 이때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느냐. 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닙니다. 2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는 가지 않는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요.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는 2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상해 다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망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109번째예요. 다음 중 뺑소니 사범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경우가 뺑소니냐?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고 후에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을 사고 후 도주 뺑소니 운전자라고 그러죠. 그 죄를 진 사람을 뺑소니 사범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1항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했어요. 피해자가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 가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차량 번호와 본인의 그 연락처, 말하자면 사고를 낸 운전자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뺑소니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뺑소니 사범이 아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2항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귀가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잘못했지만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슬쩍 보니까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서 다치지 않았군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갔다. 아니다. 우리가 속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에 어떤 그 몸에 다친 것이 어느 때는 현장에서 그 아픔이 없다 하더라도 2, 3일 지나고 나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아프시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해서 차량 번호하고 본인의 연락처를 주고 가야지 그냥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뺑소니가 되는 거죠. 따라서 뺑소니 사범에 들어가는 것은 2항이 뺑소니 운전자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겠고요. 3항 한번 보도록 하죠. 3명의 보행자를 충격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2명의 피해자를 일단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또 다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후송하려고 현장에 갔더니 피해자가 없더라.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왔다. 이것은 2명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했다고는 자체는 본인의 신분이 밝혀졌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뺑소니 운전자로 보지 않는다 그런 거죠. 4항 보죠. 6세 어린이를 충격한 운전자가 어린이가 울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112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화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고를 냈다. 그러나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이가 병원에 별로 다치지 않아서 그런지 가지 않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연락처를 주려고 했는데도 그 자체를 애가 뭘 몰라서 받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전화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운전자는 뺑소니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뺑소니 운전자가 아닌 것이고 또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10번째 문제입니다. 물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사고 후에 도주한 경우 부과하는 벌점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난 것도 뺑소니고요.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아무 탑승자가 없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길에 서 있는 자동차 백밀러만 딱 부셔버리고 가버렸다. 펜다만 싹 긁고 가버렸다. 또는 주차장 안에서 문을 열면서 옆에 문콕이라고 그러죠. 문으로 옆 자동차를 망가뜨렸다, 흔적을 남겼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차량의 소유자를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차량에 어떠한 그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없고 또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왔다. 이것도 역시 뺑소니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갑니다.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뺑소니 하게 되면 사람 다친 것만 뺑소니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다. 물적 피해만 입히고 남의 집 담벼락만 받아서 망가뜨리게 하고 그냥 간 것도 뺑소니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주한 경우로만 쳐서 벌점만 부과가 된다 그런 거죠. 피해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 벌점은 15점이 됩니다. 물적 피해만 일으키고 뺑소니 환자 벌점 얼마? 15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자의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은 얼마냐? 뺑소니 한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도 있다. 그 처분은 어떻게 한다? 면허 취소가 된다. 뺑소니 운전자예요.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가 얼마? 4년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뺑소니 운전자 면허 취소가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난 그 날로부터 4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 운전면허 시험 결격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폭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된다. 몇 년? 4년이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실 것, 그 뺑소니 운전자가 술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거하고 왔더니 그때 당시에 음주 상태에서 사고 내놓고 도주했다라고 한다면 면허 취소가 이때는 4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다시 말씀드리면 결격기간이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했으면 5년. 그러나 음주 상태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와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조치해야 되는데 조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럴 때는 면허 취소가 4년, 면허 시험 결격 기간이 4년이다. 꼭 알아두세요. 4년과 5년. 뺑소니가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 4년짜리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내놓고 도주한 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내놓고 도주한 자, 이건 5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고별로 운전면허 시험 결격 기간,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각각 다른데 그걸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 그냥 면허 취소가 몇 년 자체가 결격 기간인데 위반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없다. 5년 취소다. 어느 경우이다. 그 경우는 무면허 상태에서 또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놓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자, 뺑소니 한 자, 면허 취소가 5년이라는 말이죠. 5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5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4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다? 사고 후에 도주 때는 4년이다. 알아두시고요. 3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사고는 어떤 것이냐? 음주 측정을 불응한다. 경찰관이 의심이 있어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측정을 거부한다. 근데 그걸 2번까지 물어봐요. 2번씩이나 거부했다. 그때는 바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예요. 이때는 3년 동안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된다. 자동차를 또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자 3년 동안 면허증 취소가 되고요. 자동차를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남의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했다. 이때에 3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 2년 동안 면허증 취득할 수 없고요. 음주 측정 불응을 2번 이상 한 경우, 이건 사고 안 난 사람이에요. 사고 난 경우는 3년이지만 이것은 그냥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운전면허를 부정으로 취득한 자,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도 역시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취소시키고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년이 있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다? 무면허 운전자예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 보고 싶지만 못 본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러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는 것은 6개월 동안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음주 운전자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됐다 라고 하면은 역시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 운전면허 1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넘어갑니다. 112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중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동차를 가지고 살인했다, 사체 유기를 했다, 방화에 이용될 때는 바로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돼요. 강도, 강간,
또 내지는 강제 추행에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했다. 면허증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인, 감금 이럴 때에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했다. 가지고 있는 면허증 취소입니다. 횡령, 사기, 남의 돈을 뺏었다 또는 사기를 쳤다라고 그러죠. 이때는 운전면허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항, 2항 사망인 경우는 자동차와 다 관계된 거죠. 운전면허 소지자 취소가 되죠. 그러나 4항, 횡령, 사기에 이용한 때는 운전면허증하고는 관계가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113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봅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가나 다라 마가 있는데 어느 경우가 면허증이 취소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자동차로 특수상해 보복운전에서 구속될 때 면허증 취소입니다. 공동유효명의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때는 형사처벌만 있지 운전면허 취소는 안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나는 아니고요. 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에 운전했다 가지고 있는 면허증 취소고요. 수시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했다. 면허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가지고 형사 입건이 됐다. 이때는 역시 면허증 취소예요. 따라서 가나다라마에서 면허증 취소와 관계없는 것은 나항입니다. 이 전체로 봤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4개 항목에서 취소가 되는 것이다. 나항이 빠지기 때문에 정답은 4개다 라고 해서 사망에다가 표시하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정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번째 문제 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벌점 30점에 해당되지 않는 법규 위반 어느 것이 벌점이 얼마냐 알아두시면 되겠죠. 중앙선 침범 30점이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갓길 운행을 하게 되면 30점이고요.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면허증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를 말씀하세요. 그러죠. 그것마저도 하지 않게 되면 벌점이 30점이에요. 신호 및 지시 위반은 벌점이 15점이죠. 따라서 1항, 2항, 3항, 4항은 각각 벌점이 30점이지만 4항은 15점이기 때문에 30점이 아닌 것 했으니까 4항에다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5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각각의 위반별로 벌점이 얼마인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또 이 외에도 많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해두고 암기해야 될 그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점 100점은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 안 된 상태 음주운전은 0.03%부터 음주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먹은 분은 면허증 취소, 술을 적게 드신 분은 면허 정지를 시키는데 그 기준이 얼마냐? 0.08이 넘었느냐 0.08이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0.08이 안 된 경우에 벌점 100점이다. 이 벌점은 정지 날짜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0점 맞으면 100일 정지가 되는 거고 60점 되면 60일 정지, 50점 되면 50일 정지. 날짜와 벌점 숫자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주운전 0.08이 안 된 음주량이 나오게 되면 벌점 100점. 그 다음에 규정속도에서 60km 이상으로 과속을 했다. 60km에서 120km 이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벌점이 60점. 차내에서 소란행위, 방치운전을 했다. 그리고 난폭운전했다라고 하게 되면 40점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 위반을 규정속도에서 40에서 60km 안 넘은 상태에서 과속한 상태,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했다.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행을 했다라든가 운전면허증 제시하라는데 제시도 안 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벌점이 얼마? 30점이다. 꼭 알아두시고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만 말씀드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점은 신호위반 15점. 그 다음에 과속인데 규정속도에 20km 넘어서 40km 안 넘은 상태에서는 15점.
앞지르기 금지 시기나 장소 위반은 15점이에요.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10점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했다. 이게 방법 위반이잖아요. 이때는 벌점이 15점이지만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는 곳 있잖아요. 터널 안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다리 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되죠. 금지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15점. 운전 중에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휴대폰을 사용하면 15점. 그 다음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영상을 비치했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시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운전했다. 이것은 역시 15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침범, 지정차로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여건같이 문을 열고 운행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벌점 10점이고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10점. 그 다음에 노상 시비 다툼으로 차를 세워놓고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다른 자동차에 교통에 방해가 되잖아요. 얼마? 벌점 10점이고 그 다음에 운전 도중에 담배 꽁초를 버렸다. 먹은 그 커피나 음료에 그 종이컵 같은 걸 버렸다. 또 돌멩이 같은 거 던졌다. 차 밖으로요. 이때도 역시 벌점 10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정리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속에 대한 처분이 별도로 있어요. 규정속도에서 20km를 초과해가지고 운행한 상태, 범칙금이 3만 원인데 벌점은 없고요. 만약에 주어진 규정속도보다 20km 넘어서 40km 이하로 과속한 경우 범칙금 6만 원, 이때부터 벌점이 들어가요. 벌점 15점. 규정속도 40에서 60km 이하의 상태에서 과속했다.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규정속도 60에서 80km 이내로 과속을 했다. 범칙금 12만 원이고요. 벌점 60점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80km 이상으로 과속을 했을 때 처분 기준이 또 달라지게 나와 있어요. 규정속도에서 80km를 넘었어요. 비록 규정속도에 100km는 안 넘어, 예를 들어서 60km 구간에서 80km가 넘었으니까 얼마예요? 140km 이상으로 60km 구간 안에서 운행했었다. 100km는 안 넘었지만 이때는 벌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고 벌점은 80점이 되고요. 주어진 속도에서 100km를 초과했다. 60km 이하로 가야 될 구간에서 160 이상으로 갔다는 거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벌점 100점이고요. 규정속도에서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3번씩이나 했다. 이때는 벌금이 아니고 징역으로 가야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때는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속이 어느 상태를 얼마만큼의 과속을 했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벌점이 잘못 정리된 거예요.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 갓길 통행하는데 했다 하면 얼마? 30점. 제한속도 60km 넘어갔다. 60점. 핸드폰을 쓰게 되면 15점이잖아요. 승객 또는 추락방지 조치 위반 15점인데 여기서 틀린 것은 어떤 걸까요? 법규 위반에 따른 틀린 점은 마지막 거예요. 승객 또는 승하차 추락방지 조치 위반은 10점입니다. 10점인데 15점으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틀린 것이 바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다음 위반 행위 중 벌점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속도 위반을 했는데 규정속도에서 40km 넘어서 60km 안 넘은 상태로 과속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죠? 벌점 30점입니다. 승객의 차내에 소란행위 방치하고 운전하고 갔다. 벌점이 40점이 되죠. 신호 및 지시 위반 15점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 보호해주지 않았다. 30점이죠. 따라서 30점, 40점,
15점, 30점. 그러니까 벌점이 낮은 것은 신호 지시 위반이다. 그러니까 어느 항목을 위반하면은 벌점이 얼마인가를 알고 있어야만이 풀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전에 정리해드렸던 거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자 A는 경찰서에서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2년간 실천을 해서 특혜 점수를 부여받았다. 그 후에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는데 이때 A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요,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운전하는데 벌점 없이 또 사고도 나지 않고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경찰서 서약을 했는데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안 났다. 그러면 벌점 10점을 받는 거란 말이죠. 1년에 얼마? 10점. 또 2년 지나면 20점. 3년 지나면 30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착한 마일리지라고 그러죠. 근데 2년간 사고 무벌점 했군요. 얼마? 문제가 됐을 때 20점을 감해준다. 감경해준다고 그러죠. 따라서 벌점 20점이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8번째입니다. 제한속도 60km의 시속에서 눈이 20mm 미만 내린 때에 감속 운행속도로 맞는 것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규정속도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적게 왔을 때 그 기준은 20mm가 넘었냐 안 넘었냐를 가지고 주어지는 속도에서 20%를 감속하느냐 아니면 50%를 감속하느냐 그런 거죠.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주어져 있는 규정속도에서 50%를 감속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근데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이때는 얼마를 감속한다? 주어져 있는 속도에서 20%만 감속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더 이상 아래로 감속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20%다. 근데 60km로 돼 있는 도로에서 눈이 20mm 미만 쌓여 있기 때문에 20%를 줄인다. 60km라고 하는 자체 20%는 얼마죠? 2, 6, 12, 12km가 됩니다. 12km를 줄이라는 거죠. 따라서 60에서 12를 빼면 48이라고 하는 속도가 나오죠. 따라서 눈이 20mm만 쌓여있는 도로를 가는데 그쪽에 규정속도가 6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48 이하로 감속해서 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학시험은 아닙니다만은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내용을 알아두시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48이 정답이 되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건 뭐 내가 정지 먹을 것이 아니고 취소가 될 것이 아닌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도 무언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무언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의가 생겼다. 이때는 며칠 이내에 그 시도에 경찰청장한테 가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와 검토를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얼마?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60일이 넘어가게 되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1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걸 찾아내라고 해서 어떤 것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보는 거죠. 경찰 공무원이 차의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을 일시 정지하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자동차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명령 스티커를 딱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정비 명령을 할 수 있느냐.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십시오라고 해서 얼마 동안 준다? 열흘 동안 준단 말이죠. 정비명령 열흘 동안 운행 못하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120번 문제는 10일이라고 1항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1번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 목적,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운수사고법에 대한 제정 목적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목적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1항,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이건 도로교통법 얘기하는 거예요. 2항 중대한 과실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법은 없다. 3항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법도 없다. 4항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사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促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981년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뭐 어떤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21번째 정답은 사항이다. 122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 12개 항목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12개 항목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처분되는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2개 중대과실이라고는 어떤 것이냐, 거기에서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위반 사고 다 들어가고요. 규정속도 과속인 경우가 들어가는데 과속도 조금 과속이 아니고요. 규정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경우지 이하는 아니다. 그래서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지 않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보도 침범 사고는 12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항, 2항, 4항은 특례법에서 12대 중대과실로 포함이 되고 규정속도 20km 초과인 경우만 포함이 되지 이하는 아니다. 따라서 3항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는데 12대 중대과실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된 것 또 내지는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아내라 하니까요. 12대 중대과실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자, 신호 위반 사고,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사고, 과속 사고. 과속 사고는 규정 속도에서 20km 초과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앞지르기 위반 사고,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사고, 횡단보도 사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지역에서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예요.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사고, 그 다음에 승객이 차 안에서 떨어져 개문발차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승객 추락 사고, 그 다음에 적재물, 화물 자동차의 적재물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역시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사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사고, 이와 같이 12개 항목에 의한 사고가 바로 12대 중대과실인데 이것을 달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과실 12개 항목 사고 중에 신호 위반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사람이 다치기는 한 사고입니다만은 1항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에서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에 설치된 백색 신선에서 차로 변경하면서 사고 났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쳤다. 이것은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 1항이 바로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건 당연히 신호 위반 사고예요. 만약의 경우에 신호등에 신호하고 경찰관이 신호하는 신호가 다른 경우에 어느 신호를 따라야 되느냐, 경찰관 신호에 따라야 된다.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호등은 녹색인데 진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경찰관이 앞에 서서 정지, 진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신호등 색깔이 녹색이니까 나 간다. 이건 안 된다. 경찰관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찰관 신호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경찰관 신호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같다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세요.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은 누구다? 모범 운전자예요. 그 다음에 소방차 운전자, 그 다음에 군사경찰, 예전에 헌병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이고, 경찰관 또는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기본 신호보다 우선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망하면 어떤 걸까요?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서 운행하다가 충돌한 사고 났다. 이것은 신호 및 지시 위반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고요. 사항,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3차로상에서 후진하던 중 3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것은 사고 나게 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4번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 피해자가 있습니다만은 1항, 특수자동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다음 날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이건 주치 운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보통 숙취 운전이라고 하는데 밤에 술을 먹고 저녁에 술을 먹었다 하지만 일단은 66번째 아침에도 문제부터는 술이 완전히 제2편에서 깬다고 그러죠. 문제 깨지 않았을 풀이하도록 때 하겠습니다. 음주량이 0.03이 넘게 되면 술을 언제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0.06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음주운전 상태가 되니까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 2항 101량 125cc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나오면서 보도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했다. 그러니까 인도가 쭉 있고 보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유소에서 나오다가 그때에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다치면 보도 침범 사고로 들어가서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사고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망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자동차와 부딪힌 교통사고는 시도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만약에 적색불에서 좌회전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호위반입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하다 비보호 좌회전 녹색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났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항,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지만 정지선에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자동차와 부딪혔다. 이것은 바로 신호 위반이죠. 따라서 1항과 2항, 4항은 전부 다 신호 위반 사고이고 3항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사고다.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내에서 꼬리물기를 했어요. 꼬리물기라고 하는 것은 비록 녹색 신호이다. 내가 갈 수 있어요. 교차를 건너갈 수 있어. 그러나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앞차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일 때 녹색이라고 고지하면서 가면 결과적으로 교차로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서 있다고 하는 자체는 바로 정차 위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꼬리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차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6번째 문제부터는 제3편으로 이어집니다.